공감 능력이 유난히 뛰어난 사람. 우리는 그들을 엠패스, 즉 초공감자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초공감자들의 삶에 아주 특별하고도 경이로운 일련의 변화가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리고 어쩌면 당연하게도 그들 중 대부분은 아직 그 엄청난 내면의 지각 변동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어쩌면 당신이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당신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대신 짊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타인의 위기를 마치 나의 일처럼 앞장서서 해결해 주었고, 당신의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존중받고 이해받고 지지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끊임없이 마음을 써왔습니다. 한국 사회처럼 정과 유대를 중요시하는 곳에서 당신의 그런 성향은 종종 배려심 깊은 사람, 혹은 눈치 빠르고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으로 포장되어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의 방식, 이면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무겁고도 잔인한 숨겨진 대가가 존재합니다. 그 길고 외로운 여정의 어느 지점인가에서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를 타인에게 너무나도 완벽하게 내어주는 법을 배워버렸습니다. 그 결과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대체 누가 나를 돌봐주고 있는가? 대답 없는 이 질문을 삼키며 살아온 당신의 지난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기 위해 당신의 뼈와 살을 깎아내듯 헌신했던, 어느 길고 고단했던 하루의 끝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있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방 안은 적막했고 하루 종일 울려대던 스마트폰의 알림음도 그 순간만큼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짙은 고요함의 밑바닥에서 억눌려 있던 아주 작은 질문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을 것입니다. 대체 누가 나에게 괜찮으냐고 물어봐 줄 것인가? 내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누가 알아봐 줄 것인가? 그러나 당신은 거의 반사적으로 그 질문이 떠오르자마자 다시 마음속 깊은 곳으로 밀어넣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당신이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필요와 욕구는 항상 가장 마지막 순서여야 한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진정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닌 그 비범하고도 놀라운 감정 지능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오직 한 방향, 즉 타인을 향해서만 흘러갔을 때 발생하는 비극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인간의 정신이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보다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말입니다. 자아가 파편화된 조각들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의 전체로서 인정받기를 강렬하게 요구하는 순간 말입니다. 초공감자들에게 바로 이 순간은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강력하고도 거대한 귀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에 상처받던 시절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어야만 했던 가장 찬란하고 온전한 당신의 진짜 모습으로 진화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아득한 시간 동안 당신의 몫이 아닌 타인의 짐까지 대신 짊어지고 살아왔다면 당신 인생 최고의 반전과 회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모든 초공감자들이 남몰래 짊어지고 있는 숨겨진 짐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도 쉽게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아주 특별한 종류의 피로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야근을 많이 하거나 육체적 노동을 심하게 하거나 잠을 너무 적게 자서 생기는 그런 육체적 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공간에 발을 들이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해버리는 사람이 겪어야 하는 영혼의 피로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어내고도 마치 그 과정에서 아무런 에너지도 소모하지 않은 것처럼 태연하게 계속해서 일상을 이어가야 한다는 세상의 압박입니다. 당신은 제가 지금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지 뼛속 깊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회의실이든 가족 모임이든 혹은 친구들과의 술자리든 어떤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불과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당신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지금 누가 마음속으로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지, 누가 억지로 웃으며 괜찮은 척 연기를 하고 있는지, 누가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고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지금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태로운 상태인지를 말입니다. 당신은 단 한마디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이미 방 안의 공기와 에너지의 흐름이 미세하게 바뀌는 것을 온몸으로 감지합니다.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 숨겨진 그 무거운 침묵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장 자체를 읽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예리하게 읽어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이것을 고도로 발달한 눈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당신이 가진 것은 그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영혼의 주파수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당신이 가진 이 비범하고도 경이로운 능력을 바라보며 그것을 나약함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는 너무 예민해. 너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 너는 매사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라며 당신을 탓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칼융이 발견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하나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것들은 종종 세상으로부터 가장 철저하게 오해받는 것들이라고 통찰했습니다. 다른 인간의 내면 세계를 마치 나의 것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이 희귀하고도 정밀한 능력, 즉 초공감자의 선물은 현대 심리학의 역사상 가장 조직적으로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오해받아온 인간의 잠재력 중 하나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결코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당신의 능력이 전혀 엉뚱하고 잘못된 위치에 놓여 있었을 뿐입니다. 최고의 실력을 갖춘 외과 의사의 손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수술실 안에서 그 섬세한 손은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려냅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그 위대한 외과 의사에게 무거운 망치를 쥐어주며 거친 벽돌담을 쌓으라고 명령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의사의 손에 굳은 살이 충분히 박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손은 쓸모없고 나약하다고 비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의사의 손이 가진 가치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토록 섬세하고 위대한 도구를 전혀 엉뚱하고 어리석은 목적에 사용하도록 지시한 사람의 무지함을 증명할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까지 당신의 삶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방 안에 보이지 않는 감정적 풍경을 느끼고 감지하고 이해하는 당신의 그 경이로운 수용력은 결코 당신이 잘못 설계된 결함품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류 심리학이 만들어낸 가장 정교하고 고도로 발달한 형태의 인간 지능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나약함이나 지나친 예민함으로 비쳤던 유일한 이유는 그 능력이 그것을 짊어지고 있는 당신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편안함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잠시 독자적인 시선으로 한국 사회라는 특수한 배경 속에서 초공감자들이 겪는 고충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감정보다는 집단의 조화를, 나의 필요보다는 타인과 가족에 대한 헌신을 미덕으로 삼아왔습니다. 특히 장녀나 장남 혹은 조직 내에서 막내라는 위치에 놓일 때 당신의 공감 능력은 착함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굴레로 변모합니다.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카카오톡과 소셜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당신은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강요받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은 속으로 사귀는 감정 노동의 극한을 경험해왔습니다. 이 사회는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당신처럼 감정을 빨리 읽어내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암묵적으로 착취하며 굴러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언제나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실제로 느끼는 분노, 서운함, 슬픔의 감정들을 목구멍 깊숙이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고 보살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작 당신 자신을 위로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은 단 한 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평행선을 달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완충제이자 통역사가 되어주었습니다. 모두가 길을 잃고 표류할 때 굳건한 감정에 닻이 되어주었고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용히 버텨내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행동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나도 일관되게 수행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당신이 그렇게 애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처럼 사람들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한 공기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끔찍한 비극은 당신 스스로조차 이 모든 과정이 당신의 영혼과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현상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메커니즘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축하는 일종의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페르소나는 단지 사회적인 의상에 불과합니다. 공적인 장소에서 잠시 걸쳐 입었다가 사적인 공간이나 집으로 돌아오면 편안하게 벗어 던질 수 있는 옷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초공감자들에게는
이 페르소나와 관련하여 전혀 다른 비극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기꺼이 돕는 자 갈등을 중재하는 평화 유지군 타인을 보살피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강인한 사람이라는 이 견고한 가면은 더 이상 당신이 잠시 쓰고 벗을 수 있는 도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피부에 달라붙어 당신 자신이 원래 그런 존재라고 굳게 믿어버리는 정체성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 가장 치명적이고 깊은 영혼의 상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생긴 것도 감정을 너무 깊이 느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 깊은 상처는 오직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유용한 존재가 될 때에만, 그리고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에만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가 증명된다는 그 조용하고도 폭력적인 믿음 속에 존재합니다. 그 믿음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허공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의 삶 속에서 학습되고 강화되고 세뇌된 결과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돕고 그 사람이 안도감을 느낄 때마다 당신은 타인을 도와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조심스럽게 당신의 필요를 표현하거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주변의 공기가 싸늘해지거나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일 때마다 당신은 내 욕구를 드러내면 버림받는다는 또 다른 잔인한 교훈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수년 수십 년 동안 당신이 개별적으로 이름조차 다 기억할 수 없는 그 수천 번의 작고 상처받는 순간들을 거치면서 당신은 원래 혼자서는 절대 짊어져서도 안 되는 부당한 역할을 중심으로 당신의 전체 인생을 세워버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깊이 느끼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대신 느끼고 책임지도록 창조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위대한 공감의 능력은 처음부터 그 누구보다도 바로 당신 자신을 향해 쓰이도록 포함되어 있었어야만 합니다. 칼 융은 타인의 어둠을 다루는 가장 훌륭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자기 자신의 어둠을 명확히 아는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초공감자는 다른 사람들의 칠흑 같은 어둠을 이해하고 감싸 안는 법을 배우는데 너무나도 긴 시간을 바친 나머지 그토록 맑고 투명하며 자비로운 관심의 빛을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당신의 성격적 결함이나 인격적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올바른 방향으로 교정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잘못 맞춰진 삶의 나침반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방향의 교정이 이루어지는 순간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초공감자들이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초공감자들을 위한 치유나 조언에 관해 글을 쓰는 수많은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화를 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호하게 선을 긋고 타인과의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절한 후 꼬박 하루 종일 그 이유를 변명하며 불안해하지 않고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물론 이러한 조언들 중 일정 부분은 명백한 사실이며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정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진실은 그들의 조언 속에서 철저히 빠져 있습니다. 칼 융은 자신의 평생을 바쳐 섀도우, 즉 그림자라고 불리는 인간 내면의 무의식적 영역을 연구했습니다. 이 그림자 영역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한 인간이 스스로 허락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결정해버린 모든 자아의 파편들이 숨겨져 있는 광활한 영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융의 그림자 이론에 대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그림자라는 공간에 분노, 이기심, 잔인함, 탐욕과 같이 어둡고 파괴적이며 두려운 감정들만이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악하거나 나쁜 것들만이 아닙니다. 융은 그림자는 전체 자아의 인격에 도전장을 내미는 도덕적 문제라고 썼습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우리 내면의 가장 최악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은즉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고 억눌러버린 모든 것들의 집합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너무 불편해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까봐 너무 번거로워서 혹은 내 진짜 모습을 들키는 것이 너무나도 취약하게 느껴져서 밝은 세상 밖으로 꺼내놓지 못한 모든 진실한 파편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감내하는 초공감자에게 있어 이 무의식의 그림자 속으로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가장 깊숙이 파묻히는 것은 끓어오르는 분노나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돌봄을 받고자 하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입니다. 늘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역할만 하는 대신 아주 가끔은 누군가의 따뜻한 품에 조건 없이 안기고 싶은 조용하고도 정당하며 지극히 인간적인 욕구 말입니다. 내 삶이 무너져 내릴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안식처가 되어주었던 나 역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달려가 안길 수 있는 목적지가 되고 싶다는 강렬한 갈망입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타인들에게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게 해주었던 바로 그 방식 그대로 당신 역시 누군가에게 그토록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다는 투박하고도 순수한 원초적 갈망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공감자가 그림자 속에 가장 깊이 매장해버리는 감정입니다. 분노가 아니라 바로 사랑받고 보호받고 싶은 간절한 욕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의 어느 뼈아픈 시점에선가 누군가에게 나의 필요를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격렬한 감정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고 관계를 망치는 일이라고 뼈저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에게 부담스럽거나 버거운 존재로 여겨졌을 때 그것은 대개 당신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예민하게 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꾹꾹 눌러왔던 당신의 진짜 욕구를 아주 조금 드러냈을 때 발생했습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나를 좀 잡아달라고 말했을 때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사람들의 그 미세하게 당황하거나 귀찮아하는 침묵은 당신에게 세상의 모든 진실을 뼈아프게 말해주었습니다. 아, 내가 무언가를 원하면 사람들은 나를 떠나는구나. 그래서 당신은 가혹한 생존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타인에게 사랑받고 위로받고 싶은 그 간절한 욕구를 꺼내어 아주 작게 더 작게 접고 또 접어서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마음의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실에 숨기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는 그토록 잔인한 자기 학대를 성숙함이라고 배려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인내심과 강인함이라고 포장했습니다. 남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독립적인 어른이 되었다고 스스로를 기만했습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러한 현상을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정신의 파편화, 즉 자기 소외라고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진짜 감정과 욕구를 불편하고 성가신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살아서 숨쉬고 온기를 갈구하는 당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일부를 스스로 무참히 잘라내버린 비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림자는 결코 악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 이야기에서 무정하게 추방해버린 모든 잃어버린 조각들로부터 점점 거대하게 자라납니다.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독자적인 관점을 더해 억눌린 욕구가 일상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화병이나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가 있습니다. 초공감자가 자신의 욕구를 억누를 때 그것은 단순한 우울로 끝나지 않고 영혼의 화병으로 굳어집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숫덩이처럼 타들어가는 경험.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추방한 대가는 현실에서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뼈아픈 일상적 패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당신이 생명처럼 소중한 자신의 욕구를 그림자 속에 가둬버린 대가로 당신이 현실에서 치러야 하는 대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신은 끊임없이 당신에게서 에너지를 빼앗아가기만 하고 절대 돌려주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이 고장났거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발산하는 에너지의 주파수가 아주 명확하고 치명적인 신호를 세상에 송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호는 바로 나는 타인에게 받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입니다. 이기적인 착취자들은 귀신같이 이 신호를 알아채고 당신의 삶에 침투합니다. 둘째, 당신은 누가 봐도 이성적으로 끝내야 할 관계나 상황 속에 비정상적으로 오래 머무릅니다. 당신이 지능이 부족하거나 상황 판단력이 흐려서가 아닙니다. 그 상황을 떠나기 위해서는 당신의 입으로 직접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어 나는 상처받았어라고 소리내어 말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신은 아직 당신 스스로에게 그 어떠한 욕구나 필요를 가져도 좋다는 온전한 허락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셋째, 당신은 명확한 대상을 찾을 수 없는 모호하고 이름 없는 깊은 원망과 억울함에 시달립니다. 이 원망은 당신을 힘들게 하는 특정한 어느 한 사람을 향한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언젠가는 다시 자신의 삶으로 환영받기를 묵묵히 너무나도 끈기 있게 기다려온 내면에 억눌린 자아가 내뿜는 거대한 슬픔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밑바닥, 즉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영혼의 피로감 나를
그만큼 사랑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짝사랑하게 만드는 지독한 패턴의 가장 깊은 곳에는 그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근원적인 무언가가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은 끓어오르는 분노의 외침이라기보다는 가슴이 미어질 듯한 애절한 그리움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타인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듯 누군가도 당신의 영혼을 들여다봐 주기를 바라는 그리움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이해하듯 누군가 당신의 상처를 이해해 주기를, 당신이 평생 동안 타인에게 조건 없이 내어주었던 그 투명하고 온전한 관심의 질량만큼 당신도 누군가에게 진실하게 사랑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갈망입니다. 이것은 결코 너무 큰 욕심이 아닙니다. 과한 요구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품을 수 있는 가장 당연하고도 지극히 인간적인 권리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의식에서 강제로 추방해버린 것들은 결코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들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우리의 무의식적인 선택 반복되는 끔찍한 연애 패턴, 우리가 끝없이 끌리게 되는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을 통해 매우 우회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융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려 직면하지 않는 한 그 억눌린 무의식은 당신의 전체 삶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종할 것이며 당신은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는 그 어떤 욕구도 허락하지 않은 채 살아온 초공감자는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을 끝없이 요구하고 갈구하는 결핍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당신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추방되어 있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바로 그 어린 자아가 어떻게든 자신이 평생 받지 못했던 그 돌봄의 형태와 가까워지기 위해 벌이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비록 그것이 타인의 이야기 속에서 그저 들러리로 곁에 서 있는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내면을 치유하는 진정한 그림자 통합의 과정은 억지로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독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에 무감각해지도록 스스로를 훈련하는 것에서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간만에 어쩌면 당신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처음으로 조용하고도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는 단 하나의 문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다. 나도 기대고 싶다. 나도 도움이 필요하다. 평생을 타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완벽하고 헌신적인 구원자의 정체성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이 짧은 인정은 그들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행동입니다. 세 번째, 당신의 삶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칼 융이 그의 평생의 연구를 통해 끊임없이 되돌아가고 강조했던 아주 중요한 심리학적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무에서 유로 발명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그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발견했을 뿐입니다. 융은 개인의 삶 속에서, 인류의 오래된 신화 속에서, 그리고 인간 정신에 숨겨진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이 동일한 원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수많은 임상 경험과 관찰을 거듭하며 그는 인간의 경험이라는 표면 아래에서 언제나 동일한 패턴이 떠오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빌려 이 현상에 에난티오드로미아, 즉 대극의 반전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단어는 무척 복잡하고 난해하게 들리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은 너무나도 명료하고 단순합니다. 융은 대극의 반전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무의식에 억눌려 있던 정반대의 성향이 폭발적으로 표면 위로 떠오르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이나 감정의 어떤 성향이 한쪽 방향으로 너무 과도하게 오랫동안 억눌리거나 밀어붙여질 때 우리의 정신은 생존을 위해 결국 서서히 그 반대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선택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떤 깨달음을 얻고 강인해져서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이 우주의 어떤 시스템도, 어떤 인간의 영혼도 극단적인 한쪽 상태에 영원히 갇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엄청난 압력으로 꾹꾹 눌러놓은 강력한 스프링을 상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스프링이 얌전하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스프링의 내부에서는 반발하려는 거대한 힘이 끊임없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압력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스프링이 튕겨오르며 방출되는 에너지는 그동안 억눌려 있던 모든 시간과 압력의 힘을 고스란히 담고 폭발합니다. 초공감자의 정신 구조 역시
이 억눌린 스프링과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이 지나온 수많은 시간 동안 홀로 짊어져야 했던 그 무거운 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하고 캄캄한 방 안에서 홀로 사겨야 했던 슬픔들,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타인과의 관계를 망칠까봐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수많은 진심과 단어들,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명목 아래 무참히 짓밟히도록 내버려둔 당신 자신의 정당한 경계선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철저히 숨기며 억척스럽게 버텨온 영혼의 깊은 탈진 상태, 오직 다른 사람이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겁고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신이 대신 흡수해버린 타인의 날카로운 상처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은 이 모든 희생의 과정이 당신을 점점 더 메마르고 나약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칼융의 통찰력으로 이 상황을 들여다본다면 그는 완전히 다른 진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영혼이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응축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응축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발 직전에 저장된 에너지입니다.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그러나 무서운 속도로 모여들고 있는 거대한 잠재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눌려 있던 초공감자가 마침내 자신을 되찾고 반격을 시작하는 그 위대한 귀환은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내리는 결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베스트셀러, 자기 개발서를 읽고 감명을 받거나 유명한 강연자의 조언을 듣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의 영혼과 정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절대적인 한계치에 도달했을 때 아주 천천히, 그리고 처음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무의식의 방향이 정반대로 역전되기 시작하는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일상 속에서 그 반전의 미세한 신호들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늘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당신이 어느 날 처음으로 아무런 사과나 변명 없이 그건 내 알바 아니야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을 때 그 신호가 나타났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습관처럼 당신에게 죄책감을 뒤집어 씌우고 교묘하게 통제하려 했을 때 예전처럼 그들의 불편함을 서둘러 해결해 주려 허둥대지 않고 가만히 그 상황을 응시했을 때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익숙했던 불안과 죄책감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은 깊고 단단한 안정감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확신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느끼는 분노와 불만은 오롯이 저 사람의 몫일 뿐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내 것이 아니라는 서늘하고도 명료한 인식의 전환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순간들은 겉보기에는 아주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심리적인 차원에서는 지진과도 같은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 솟아난 단호함과 강인함은 당신이 책을 읽고 머리로 의식해서 만들어낸 억지스러운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갉아먹던 그 지독한 과거의 패턴이 당신의 영혼 안에서 더 이상 갈 곳을 잃고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어난 결과물입니다. 융은 이러한 반전의 과정을 인간 삶의 모든 곳에서 목격했습니다. 억압된 것은 절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정당하고 외면당한 감정들은 허공으로 증발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마음속 어둠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고 축적되어 마침내 가장 강력한 형태로 원래의 주인을 찾아 되돌아옵니다. 이러한 위대한 대극의 반전이라는 통찰은 초공감자의 삶에 있어 모든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그동안 세상에 의해 그리고 당신 자신에 의해 깊이 묻혀있던 그 예민함과 감정들은 결코 당신의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올바른 목적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기회를 얻지 못한 날이 시퍼렇게 선 강인한 무기들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감정의 이면을 관찰하며 다져진 당신의 그 무서운 통찰력, 미소 띠고 다가오는 사람들의 가식과 조종의 의도를 본능적으로 간파해내는 직관력, 타인이 내뱉는 번지르르한 말과 그들의 진짜 시커먼 의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경고의 사이렌, 무엇이 진짜 고통에 찬 눈물인지, 무엇이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위선적인 연기인지를 칼같이 구별해내는 예리한 자각 능력. 당신이 자신의 욕구를 철저히 무시하며 남을 위해 헌신했던 그 어둡고 긴 세월 동안 당신의 이 위대한 능력들은 결코 녹슬거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스스로 나를 갈며 더욱 예리해지고 정교해졌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무비판적으로 흡수하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튕겨낼지 냉철하게 분별하기 시작한 초공감자는
결코 이전에 없던 전혀 다른 낯선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비로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가장 강력하고 온전한 버전의 자기 자신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끝없는 희생으로 점철되었던 맹목적인 인내심은 이제 나를 지키는 견고한 경계선으로 변모합니다. 타인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던 맹목적인 공감 능력은 진실과 거짓을 꿰뚫어보는 무서운 분별력으로 진화합니다. 상처받기 쉬운 유약함으로 치부되었던 당신의 그 섬세한 예민함은 세상에 숨겨진 진실을 감지하는 가장 강력하고 정밀한 레이더가 됩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융이 말한 에난티오드로미아는 단순히 머릿속에 존재하는 심리학적 개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초공감자가 마침내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위대한 반전의 핵심 동력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껏 당신이 타인을 위해 억눌러왔던 본래의 강력한 자아와 껍데기뿐인 헌신적인 가짜 자아 사이의 거대한 모순을 당신의 정신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폭발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이것은 나를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을 향한 유치한 복수가 아닙니다. 타인의 고통에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짓눌려 있던 영혼의 스프링이 마침내 그 구속을 끊고 자유롭게 풀려나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거룩한 우주의 섭리일 뿐입니다. 융은 일찍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특권은 다름 아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입맛에 맞춘 거짓된 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가장 착취하기 쉬운 만만한 대상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뼛속 깊이 존재하는 온전하고 진실한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대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은 세상을 향한 요란한 선전포고나 거창한 결심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개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거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갉아먹는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내 삶에서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그 최초의 낯선 순간, 남을 돕기 위해 나 자신을 방치하고 학대하는 것이 뼈를 깎는 변화의 고통보다 훨씬 더 끔찍하게 느껴지는 그 첫 번째 자각의 순간, 그 조용한 거절은 어떤 이야기의 슬픈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위대하고 찬란한 당신의 진짜 삶을 향한 첫 번째 숨결입니다. 수많은 초공감자들에게 바로 그 첫 번째 거절의 순간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반전과 승리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하고 아름다운 신호입니다. 네 번째, 당신이 타인에게 당신 자신을 헐값에 내어주기를 멈추는 바로 그 운명적인 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 사회 특유의 인간관계 역학을 우리의 독자적인 시선으로 접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한국인들은 정이라는 이름 아래 상대방의 선을 넘는 것을 친밀함의 증거로 착각하곤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초공감자에 대한 치유나 조언의 대화에서는 항상 똑같은 클리셰 같은 문구들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해라, 멘탈을 강하게 키워라,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마라, 너의 소중한 에너지를 보호해라. 물론 제3자의 관점에서 밖에서 바라볼 때 이 모든 조언들은 매우 합리적이고 정답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 누구도 묻지 않는 가장 뼈아프고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문제를 내 안으로 너무 많이 끌어들여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치명적인 영혼의 상처가 당신 내면의 진실을 밖으로 단 한 번도 내보내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말입니다. 융은 앞서 언급한 무의식의 영역, 즉 그림자를 연구하는 데 자신의 수십 년을 바쳤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철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흔한 오해는 그림자를 통제해야 할 무언가 길들여야 할 맹수, 혹은 지금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고 꼼꼼하게 의식의 감옥에 가두어야 할 위험한 폭탄처럼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융이 맹세코 전달하고자 했던 진실과는 거의 완벽하게 정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융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사회적으로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남들의 비위를 맞추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더 안전하게 방어막을 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더 철저하게 감정을 통제하는 기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 기쁨과 슬픔, 헌신과 이기심을 모두 품고 있는 온전하고 입체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십 년 동안 한쪽 면만 비대하게 자라난 기형적인 반쪽짜리 인간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온전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항상 빛의 역할만 강요받고 어둠은 금지당했던 사람, 언제나 끝없이 베풀고 내어주기만 하고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사람. 주변 모든 사람들의 복잡한 심리는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는 캄캄한 암흑 속에 방치해둔 사람에게 말입니다. 온전함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강제로 침묵을 강요받고 지워지도록 훈련받았던 바로 그 부분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나도 돌봄이 필요하다고 소리치던 부분, 평생 남들 뒤치다거리만 하다가 태어나서 딱 한 번쯤은 누군가의 1순위로 선택받고 싶어 했던 그 부분, 육체와 영혼이 너무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던 그 부분,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핏대가 서도록 화를 내고 싶었던 그 부분, 구구절절 변명하거나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도 그저 오늘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라고 툭 던지듯 말하고 싶었던 바로 그 숨겨진 부분 말입니다. 그 억눌린 자아는 결코 테마의 대상이 되는 악마 같은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단지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희생되고 편집되어 날아가 버린 당신의 잃어버린 나머지 절반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마음 편히 기대고 착취하기에 가장 완벽했던 착한 당신의 버전을 유지하기 위해 불편하고 성가시다는 이유로 철저히 잘려나간 당신의 진짜 살점들이었습니다. 자아의 통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덜 신경 쓰는 냉정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동안 타인에게 쏟아부었던 그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순도 높은 관심과 애정을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은 무게로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는 이기적인 뜻이 아닙니다. 타인보다 나를 덜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완벽하게 동등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윤이라는 한한국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진실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지윤은 3번의 길고 진지한 연애를 했지만 매번 똑같이 참담한 방식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녀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내어주었습니다. 파트너의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자신의 것처럼 이해하려 애썼고 그들의 힘든 상황을 곁에서 묵묵히 버텨주었으며 자신의 일상과 리듬을 철저히 상대방에게 맞추어 변형시켰습니다. 상대의 공간을 넓혀주기 위해 그녀 자신의 필요와 욕구는 한없이 구겨서 작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헌신적인 K 장녀가 가족을 위해 끝없이 희생하듯 말입니다. 하지만 매 연애의 끝에서 지윤은 서서히 자신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상대방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 남자들이 선천적으로 잔인한 사이코패스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지윤 스스로가 관계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과 욕구를 너무나도 일관되고 완벽하게 지워버렸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지윤의 투명하고 존재감 없는 상태가 그 관계를 지탱하는 암묵적인 규칙이자 합의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상처 끝에 마침내 지윤이 심리치료사와 마주 앉아 자신의 이 지독한 연애 패턴을 설명했을 때 치료사는 그녀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끝난 연애에 대한 질문도 아니었고 그녀를 무참히 짓밟았던 전 연인들의 쓰레기 같은 성향에 대한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치료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윤 씨,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지금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해본 마지막 기억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말을 건넨 후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까봐 말을 빙빙 돌리거나 친절하게 부연 설명을 하거나 당신의 요구를 대수롭지 않은 농담처럼 축소시키지 않고 그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가만히 침묵하며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치료실에는 아주 오랫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지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치료실을 채웠던 그 서늘한 침묵은 결코 그녀의 성격적 결함이나 수치스러운 단점이 들통나서 생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성이 평생을 갇혀 살았던 거짓된 세계를 부수고 마침내 자기 자신만의 진짜 이야기의 출발점에 도착하는 위대한 탄생의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아의 통합과 회복은 세상을 향해 내 가치를 알아달라고 시끄럽게 떠드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윤이 마주했던 그 적막한 침묵 속에서 정확하게 시작됩니다. 당신이 마침내 두려움을 뚫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진실을 말한 뒤 상대방이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대답을 회피하기 쉽게 만들어주지 않으며 당신이 던진 그 말의 무게를 스스로 깎아내리지 않은 채 온전히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는 바로 그 지독한 침묵 속에서 말입니다. 융은 이러한 찰나의 순간을 아주 놀랍도록 정밀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기 자신과의 대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향해 억지로 연기해왔던 거짓된 페르소나의 모습과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숨쉬고 있는 진짜 모습 사이에 그 끔찍한 간극을 더 이상 눈가림하며 존재하지 않는 척 연기할 수 없게 되는 치명적인 붕괴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초공감자들에게 이 진실한 자아와의 대면은 종종 분노나 해방감이 아니라 뼈를 깎는 듯한 깊은 애도와 슬픔으로 시작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부름에는 언제나 예스라고 대답하며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으면서 정작 상처받은 내면의 어린 자신을 돌볼 시간은 1초도 남겨두지 않았던 그 무자비했던 지난 세월에 대한 애도입니다. 남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고 까다로운 사람으로 비칠까봐 너무나도 두려워한 나머지 가장 고통스러운 역설로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 당신의 진한 모습에 대한 눈물겨운 애도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애도와 슬픔은 결코 당신이 나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한 인간이 평생을 통틀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하고 가장 숭고하며 가장 용기 있는 심리적 경험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슬픔의 눈물은 마침내 무의식의 깊은 바닥에 결박되어 있던 당신의 진실이 수면 위로 솟아오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지하실로 추방당했던 당신의 그 가엾은 영혼의 조각이 엄청난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제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진정한 자아 통합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면 당신의 삶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힘들고 까다로운 까칠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당신은 상대방이 온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정직하고 투명한 진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짜 욕구를 드러냈을 때 그때까지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당신이라는 사람의 전체 무게, 즉 당신의 빛과 어둠 모두를 온전히 감당하고 껴안을 수 있는 진짜 관계들입니다. 단지 당신이 유용하고 말 잘 듣는 호구였을 때만 당신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떠나가는 것은 결코 관계의 실패나 뼈아픈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라는 가면을 쓴 그럴듯한 위로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서 독소가 빠져나가는 눈부시게 찬란하고 실제적인 기적입니다. 융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격이 만나는 것은 두 가지의 각기 다른 화학물질이 접촉하는 것과 같다. 만약 그 사이에 어떠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난다면 두 물질 모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형된다. 하지만 이 위대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 껍데기가 아닌 진짜 자기 자신으로 그 자리에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남을 돕는 천사나 불평 없는 착한 아이라는 얄팍한 역할극에만 몰두하고 있는 초공감자는 그 누구와도 진짜 영혼의 만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대 위의 배역이나 껍데기 가면은 다른 사람과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는 진짜 인간만이 깊은 영혼의 교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아의 통합은 당신이 잃어버렸던 그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숭고하고도 치열한 과정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어딘가 결핍되고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어떤 사과도 없이 당당하고 온전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단단하고 진실한 장소에서 당신 인생 최고의 반전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미 생생하게 심장 박동처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칼융이 제시하는 당신의 진짜 자아를 향해 되돌아가는 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초공감자에게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느냐고 가볍게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100이면 100. 그들은 최근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직장 동료의 이야기,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친한 친구의 이야기, 자신을 간절히 필요로 했던 가족들의 이야기, 혹은 사무실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속으로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던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 모든 사람들의 복잡한 감정적 풍경을 너무나도 섬세하고 너그럽고 완벽한 한 폭의 그림처럼 당신에게 묘사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아주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묻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군요. 그럼 다른 사람들 말고 당신은 어땠나요? 당신의 일주일은 어땠습니까?
그 순간 그들의 눈동자에는 찰나의 당혹감이 스치고 공간에는 묘한 침묵이 흐릅니다. 그것은 마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외계어를 번역해야 하거나 아주 오래전에 잊어버린 모국어를 다시 떠올리기 위해 뇌의 회로를 재조정해야 하는 사람처럼 미세한 혼란의 순간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초공감자들은 오직 타인의 이야기와 타인의 서사 속에서만 숨을 쉬고 살아가는 법을 뼈저리게 학습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오직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체험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삶에서 자신이 얼마나 쓸모있는 존재인가, 얼마나 위안이 되는 존재인가,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 구원자인가를 증명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측정하는 슬픈 습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모습을 이타심이라는 고귀한 이름으로 부르며 칭송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공동체와 희생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이런 성향은 성자나 천사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진실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침묵 속에 가라앉아 있으며 잔혹하리만치 고통스러운 비극입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인생이라는 연극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할 때, 누군가에게 착취당하고 이용당할 때에만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선명하게 느낄 때 발생하는 끔찍한 자기 소멸의 과정입니다. 융은 특유의 예리한 통찰력으로 이 현상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개성화의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란 한 인간이 평생을 걸쳐 마침내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진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위대한 영혼의 여정입니다. 집단의 억압으로부터의 독립, 사회나 부모가 강요한 역할로부터의 분리, 타인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입맛에 맞게 조립되고 포장되었던 가짜 자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융은 이 개성화를 인생이 주는 가장 위대한 특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트로피처럼 쟁취하는 업적이 아니라 온 우주가 허락한 거룩한 특권입니다. 결코 아무나 쉽게 도달할 수 없는 희귀한 상태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상에 아주 작고 외로운 순간순간마다 끝없이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선택하는 뼈를 깎는 훈련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초공감자들에게 이 개성화의 길은 특정한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맹목적으로 돌보는 것과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타인을 돌보는 것은 숭고한 사명이지만 자신을 돌보는 것은 허락되지 않은 이기심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들은 돋보기의 초점처럼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밖으로만 향하게 하는데 너무나 완벽하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나침반 바늘처럼 자신을 향해 돌리는 순간 그들은 단지 어색함이나 불편함을 넘어서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왠지 모르게 나쁜 짓을 하는 것 같고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 동안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 같다는 그릇된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융이 명확하게 꿰뚫어본 흔들리지 않는 심리적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마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도 진실로 깊게 이해하거나 바라볼 수 없습니다. 철저한 자기 방치와 자기 소외의 바탕 위에서 초공감자가 타인에게 베푸는 그 헌신적인 돌봄은 결코 100%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과 무의식 깊은 곳에서 나를 알아달라고 절규하는 뒤틀린 결핍이 복잡하게 뒤엉킨 불완전한 구원입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절박한 갈구, 내 존재의 의미를 타인의 의존을 통해 증명받으려는 무의식적 집착, 이 모든 것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공감자의 도덕성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밖으로만 분출되도록 강요받았던 그 거대한 감수성의 에너지가 살기 위해 찾아낸 유일하고도 슬픈 비상구, 즉 타인이라는 도피처일 뿐입니다. 여기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아주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당신이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해, 온전히 당신의 욕망과 기쁨만을 위해 내렸던 가장 마지막 결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의 희생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곤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관계를 억지로 봉합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 말고 말입니다. 그 누구의 시선도, 그 어떤 외부의 압력도 없이 오로지 당신 내면의 진실이 이끄는 대로 내렸던 단 한 번의 순수한 선택. 만약 당신이 그 기억을 찾기 위해 몇 달 혹은 몇 년 전의 기억까지 먼지를 털며 뒤적여야 한다면 당신이 얼마나 자신을 지우고 살아왔는지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그 씁쓸한 진실을 뼈저리게 자각했다면 바로 그 불편하고도 선명한 자각의 순간이 당신의 위대한 개성화가 태동하는 출발점입니다. 융은 또한 보살피는 자의 원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방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는 오로지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기능과 역할로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람들의 깊고 강력 무의식적 패턴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겉보기에는 매우 강력하고 아름다운 정체성입니다. 실제로 이 원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지탱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주고 무너지는 사람을 안아 일으키는 데 있어 신의 경지에 이른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여기에는 아무도 발설하지 않는 섬뜩하고 잔인한 대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숭고한 조력자의 역할에 완벽하게 잡아먹힌 사람은 정작 자신만의 내면 세계 자신이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고유한 내면의 우주를 송두리째 상실하게 됩니다. 그들은 오직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항상 관계에 얽매여 있습니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연인, 누군가의 해결사로서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직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사람은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서사시에서 마침내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결코 당신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 쏟았던 그 따뜻한 사랑을 냉정하게 거두어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토록 예민하게 공감했던 세상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 돌처럼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표면적인 변화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진동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 당신이 매일 겪는 경험, 당신 내면의 풍경, 당신의 간절한 욕구, 당신이 홀로 흘리는 슬픔, 당신이 온몸으로 느끼는 환희, 그리고 당신이라는 사람의 끝없는 진화,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다른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를 돋보이게 만들기 위한 하찮은 주석이나 배경장치가 아니라는 것을 뼛속 깊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본편의 스토리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당신이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의 질감과 온도는 기적처럼 뒤바뀌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버림받는 것이 두려워서 혹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견딜 수 없어서 누군가의 곁에 맹목적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 그 사람의 곁에 있기로 당당하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무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선택할 줄 아는 온전한 사람이 내리는 그 자유로운 선택은 과거의 맹목적인 헌신과는 차원이 다른 절대적인 힘과 아우라를 뿜어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무릿속으로 끼워주기를 처량하게 기다리는 굶주린 자의 초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자신만의 완벽한 성을 구축하고 여유롭게 세상에 강림한 진정한 주인의 압도적이고 눈부신 현존입니다. 융은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무한정 쪼개져 타인에게 흩뿌려질 수는 없다는 가혹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영혼은 어느 임계점에 다다르면 반드시 산산이 조각난 자신의 파편들을 한데 모아 거두어들여야만 합니다. 영혼은 처절하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초공감자들이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눈물과 함께 깨닫게 되듯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영혼의 고향은 지구상의 어떤 특정한 장소나 타인의 따뜻한 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당신 자신의 삶에서 더 이상 초라한 불청객이나 손님으로 머물기를 거부하고 당당한 주인으로 왕좌에 앉는 바로 그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6번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소리 없이 다가오는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반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수많은 매체와 콘텐츠, 그리고 심리학 관련 대화들은 초공감자의 회복과 반격을 특정한 이미지로 포장해서 보여줍니다. 마치 영화의 클라이맥스처럼 승리감에 도취된 화려한 복수극,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번개 같은 깨달음 착취당하던 무기력한 과거와 강력해진 현재를 칼로 자르듯 선명하게 나누는 극적인 전환점. 그들은 당신이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뜨면 갑자기 슈퍼히어로처럼 강력한 경계선을 두른 전사로 변해 있을 것처럼 묘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진짜 반격의 순간은 그들이 묘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훨씬 더 평범하며 일상적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요란하지 않은 평범함 때문에 이 반전은 더욱 영구적이고 파괴적이며 절대적입니다. 진짜 반격은 팡파르를 울리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에 아주 조용히 찾아옵니다. 불과 6개월 전이었다면 당신의 억장을 무너뜨리고 며칠 밤낮을 자책하게 만들었을 누군가의 가시돋친 말이나 교묘한 후려치기를 들었을 때 당신이 당신의 내면에 아무런 미동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담담하게 알아차리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억지로 분노를 참거나 멘탈을 부여잡고 방어막을 쳐서가 아닙니다. 그 상대방이 던진 악의적인 말이나 조종의 갈고리가 이제 당신의 단단하고 매끄러운 내면 어디에도 걸려들 곳을 찾지 못하고 허공으로 미끄러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 안에 그들의 쓰레기 같은 감정을 받아줄 여백 자체가 영원히 소멸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융은 선언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통제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초공감자의 가장 위대한 반격은 바로 이 잔혹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정반대로 멈춰서는 순간입니다. 수십 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멱살을 쥐고 흔들던 그 지독한 무의식의 패턴들, 타인의 분노를 스펀지처럼 흡수해야만 직성이 풀리던 강박 갈등의 상황을 매끄럽게 무마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끝없이 깎아내리던 굴종의 습관, 타인의 모든 불편함과 불행의 원인을 어떻게든 내 탓으로 돌려내가 해결사가 되려 했던 그 오만하고도 고통스러운 병적인 헌신이 마침내 백일하에 그 민낯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파괴적인 패턴들이 당신의 명료한 의식의 빛 아래 노출되는 바로 그 순간, 그것들은 당신을 조종하던 그 무소불위의 자동적인 권력을 영원히 상실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변하는 것은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그 심해처럼 깊은 공감 능력과 감수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음감을 타고난 천재 음악가가 갑자기 음악 소리를 정확하게 듣지 못하게 되는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진정한 초공감자는 결코 공감 능력을 상실한 냉혈한이 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당신의 그 신성한 능력 자체가 아니라 그 능력과 당신의 자아가 맺고 있는 관계의 방식이 송두리째 재배열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서연이라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이 위대한 반격의 실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이라는 좁고 수직적인 관계망 속에서 서연은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자기애적 성향, 즉 나르시시스트 연인과 수년간 지옥 같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전 연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의 그 눈부신 공감 능력이 자신이 마음대로 빨아먹을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이라는 것을 아주 교활하게 학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이기적으로 굴어도 끝까지 침묵하며 버티기만 하면 서연 특유의 그 지독한 이해심과 배려심이 결국 그녀를 다시 자신의 품으로 항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공식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갈등을 숨막히게 두려워한다는 그 약점을 이용해 그는 매번 서연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서연이 먼저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과를 건네고 도저히 봉합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관계를 서연의 눈물과 희생으로 어떻게든 굴러가게 만들도록 철저히 그녀를 착취했습니다. 이 파괴적인 연애가 마침내 끝이 났을 때 서연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캄캄한 방 안에 홀로 갇혀 자신의 어리석음을 원망하며 지독한 자기 혐오에 시달렸습니다. 내게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까? 나는 왜 그 지옥 구덩이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그렇게 오래 머물렀을까? 왜 나는 내 마음을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는 이기적인 괴물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이해하려고 내 뼈를 깎아가며 노력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텅 빈 방 안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애써 과거를 분석하려 하지도 않았고 정답을 찾으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히 머무르고 있던 그 순간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한 진실 하나가 벼락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녀가 그 지옥 같은 관계를 떠나지 못했던 것은 그녀가 바보같이 멍청하거나 나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끈질기게 버텼던 이유는 상대방을 밑바닥까지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해주면 결국 그 사람도 나를 이해해주고 이 관계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녀의 삶 전체를 지탱해왔던 거대하고도 순진한 심리적 믿음 체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숭고한 사랑과 헌신으로 그 괴물 같은 사람의 의식을 진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이 그를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 특히 착취적인 관계는 절대 그런 아름다운 방식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굴러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주변에 있던 그 누구도, 심지어 이 사회조차도 그녀에게 타인을 구원하려는 그 맹목적인 시도를 멈춰도 좋다고, 넌 이제 그만 노력해도 된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서늘하고도 완벽한 진실을 깨달은 지 일주일 후 서연은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그 전 연인과 마주쳤습니다. 과거의 그녀였다면 그를 보는 순간 수년간 조건반사처럼 길들여졌던 그 끔찍한 신체적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내가 아직 이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구나 라는 참담한 자괴감이 가슴 한복판을 강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전혀 무방비 상태로 그와 마주서서 한때 그녀의 영혼과 내면의 공간을 그토록 거대하게 차지하고 짓밟았던 그 남자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당장 어떤 단어로 정의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하고도 낯선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언어로 끄집어내는 데에는 며칠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벽한 중립이었습니다. 억지로 외면하는 차가운 무관심이나 이를 꽉 깨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남자가 더 이상 그녀를 베었던 날카로운 흉기도 그녀가 치열하게 곱씹어야 할 뼈아픈 인생의 교훈도 아니며 그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나 스쳐 지나가는 행인 일처럼 철저히 아무런 의미도 없는 단순한 유기체 덩어리로 느껴지는 경이로운 감각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종결되어 버린 지루하고 낡은 과거의 한 챕터 속에 박제된 화석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아의 통합이 가져다주는 기적 같은 결과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았던 사람들을 향한 화려하고 복수심 불타는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갉아먹던 그 치열했던 전쟁 자체가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무의미하고 시시한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그 고요하고도 위대한 허무함입니다. 융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나 감정의 착취자들 타인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소시오패스들은 더 이상 그들이 쳐놓은 덫과 미끼를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히 통합된 사람 앞에서는 그 어떤 무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주입하는 가스라이팅 전술은 오직 상대방이 타인의 불쾌한 감정까지 내 책임이라고 믿고 있는 착하고 병든 영혼일 때만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당신의 기억과 인지를 조작하려는 시도는 오직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과 판단력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할 때만 먹혀듭니다. 상대방을 말려 죽이는 잔인한 침묵의 형벌은 오직 당신이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려 발버둥치는 불안형의 사람일 때만 살상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짜 회복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하고 치열한 진정한 자아 통합의 과정을 거쳐 가장 묵직하고 단단한 본래의 당신 자신으로 돌아왔을 때 이 착취자들의 얄팍한 속임수들은 마치 철벽에 부딪힌 계란처럼 당신의 표면에서 미끄러져 부서지고 맙니다. 그것은 당신이 독하게 마음을 먹고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거짓된 헌신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가장 압도적으로 진짜인 인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 진정성이라는 것은 그 어떤 교활한 조종과 통제도 결코 감당하거나 파괴할 수 없는 우주에서 가장 단단하고 강력한 물질입니다. 융은 이 눈부신 상태를 개성화의 가장 자연스럽고 궁극적인 결과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진정한 자아의 탄생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영혼의 파편들이 마침내 하나로 통합될 때 비로소 솟아오르는 개인의 성격을 완벽하게 지탱하는 가장 중앙에 굳건한 핵입니다. 이 진정한 자아는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옹호하거나 방어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타인에게 내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애절하게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거대한 산처럼 고유한 바다처럼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흔들림 없는 단단한 대지 위에서 통합된 초공감자는 이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존재를 다해 두려움 없이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타인이 선을 넘을 때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가장 서늘하고 명확하게 한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진실을 외면하고 파국으로 치달을 때 구구절절한 변명이나 미련 없이 아주 우아하고 단호하게 뒤돌아서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을 더 이상 과거처럼 관계 속에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영혼을 갈아넣지 않고도 아주 평온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초공감자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반격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피도 눈물도 없이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강철 같은 로봇이 된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당신이 짊어질 필요도 자격도 없었던 다른 사람들의 쓰레기 같은 고통을 대신 주워 담는 어리석은 청소부 역할을 영원히 사직하겠다고 깨달은 바로 그 벅찬
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잃어버렸던 당신의 영혼의 고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온전히 그리고 충만하게 걸어들어와 과거에 슬프고 무력했던 이야기가 당신을 조종하던 그 지독한 힘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 눈부신 날입니다. 그 반격은 세상을 향해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지 않습니다. 요란한 팡파르도 SNS의 거창한 선언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 나를 올가매려 날아온 누군가의 교활한 갈고리가 내 단단해진 영혼의 벽에 튕겨나가 아무것도 낚아채지 못하고 허공으로 떨어져 내릴 때 바로 그 찰나의 순간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고요하지만 당신의 내면에서는 이미 우주의 질서가 완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당신이 반드시 그리고 뼛속 깊이 새겨야 할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그 무거운 세상의 슬픔과 타인의 상처를 혼자서 전부 짊어지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칼 융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도 끝내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가장 거대하고 위대한 영혼의 기적은 당신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과거와 완전히 다른 낯선 새 사람으로 개조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변화는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언제나 웅크리고 있던 바로 그 찬란하고 위대한 본래의 당신을 더 이상 방치하고 내버려 두기를 멈추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당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감정의 쓰레기 더미들을 등짐처럼 짊어지고 험난한 사막을 걸어왔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의 넋두리를 들어주는 감정의 하수구가 되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뒷바라지를 하는 해결사가 되었으며 모두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작 당신 자신의 영혼은 피투성이가 되어가는 것을 방치한 평화, 유지군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림자와 상처는 돋보기로 보듯 섬세하게 이해하고 핥아주었지만 정작 거울 속에서 야위어가는 당신 자신의 진짜 얼굴은 차갑게 외면하며 시야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습니다. 그 고통스럽고 긴 시간의 터널을 지나오며 당신은 세상과 타인에 의해 아주 교묘하고도 치명적인 거짓말을 학습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가 오직 타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피 흘리며 내어줄 수 있는지, 타인의 이기심과 폭력을 당신이 얼마나 군말 없이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희생의 대가로 당신이 타인에게 얼마나 쥐꼬리만 한 보상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악마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은 시면까지 파헤쳐본 이 치열한 심리적 탐험의 여정은 세상의 그 어떤 거짓말보다도 압도적이고 명백한 진실 하나를 당신의 눈앞에 꺼내놓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그 뼈를 녹이는 듯한 영혼의 고깔과 피로감은 결코 당신이 남들보다 나약하거나 예민한 사람이라는 부끄러운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가슴 밑바닥에서 끝없이 끓어오르던 타인을 향한 억울함과 원망은 결코 당신이 속이 좁거나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짓누르던 그 숨막히는 불안과 불편함은 당신의 정신이 붕괴하고 미쳐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스러운 증상들은 바로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향해 살려달라고,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고 울부짖는 절박한 귀환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인간의 위대한 정신은 그토록 오랫동안 갈갈이 찢기고 나뉘어 착취당하는 상태를 영원히 견뎌낼 수 없습니다. 정신은 반드시 무너져 내리기 전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자신의 소중한 살점과 조각들을 거칠게 끌어모아 다시 위대한 하나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 초공감자의 가장 위대한 반격이 얄팍한 복수국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피를 빨아먹던 자들을 향해 도끼를 품고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에 눈을 감아버리는 얼음장 같은 사이코패스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무시하고 짓밟았던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복수하듯 증명하고 그들을 후회하게 만드는 유치한 게임도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반격은 당신의 그 우주만큼 거대하고 찬란한 공감의 에너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토록 잔인하게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단 한 사람, 바로 당신 자신을 마침내 따뜻하게 감싸 안는 바로 그 경이로운 순간에 시작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얼마나 대체 불가능하고 유용한 부품인가로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그 끔찍한 자기 학대의 짓거리를 완벽하게 멈추는 순간, 당신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욕구를 남들을 귀찮게 하는 쓰레기 같은 민폐로 취급하던 폭력적인 시선을 거두는 순간, 누군가에게 쓰임받고
이용당하는 것이 곧 그들에게 사랑받는 것이라는 그 지독하고 슬픈 환상에서 마침내 깨어나는 순간, 우리가 이 긴 여정에 맨 처음 당신에게 던졌던 그 처절한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타인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고 뼈가 부서지도록 헌신했던, 어느 길고 고단했던 하루의 끝, 텅 빈 방 안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당신의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던 그 작고 가엾은 질문 하나, 도대체 누가 나에게 네가 괜찮은지 물어봐 줄 것인가? 어쩌면 오늘 당신이 깨달아야 할 우주에서 가장 거대하고 눈부신 진실은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텅 빈 방 안에서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피눈물을 흘리며 기다렸던 그 구원자는 처음부터 당신을 상처 입힌 다른 누군가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을 쓰다듬고 안아줄 유일한 사람, 당신이 평생을 걸쳐 애타게 기다려왔던 그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서늘하고도 완벽한 진실이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 닻을 내리는 순간, 어떠한 요란한 축포도 그 누구의 거창한 축하도 없이 아주 고요하게 당신 인생 최고의 반격은 이미 맹렬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제보다 독해지거나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벽을 높게 쌓아올린 강인한 전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기나긴 방황과 자기 소외의 늪을 빠져나와 당신 자신의 찬란한 삶의 한가운데 그 가장 눈부신 중심축으로 영원히 되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순간부터 앞으로 펼쳐질 당신의 남은 생애 동안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도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 자신이 되었습니다.